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세 로라와 9세 크리스탈은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둘은 약속대로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두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집 근처에서 밤새 수색했고 이튿날 아침에서야 이미 숨진 두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바로 용의자를 확보하였는데요. 바로 피해자 로라의 아버지인 34세 제리 홉스였습니다. 제리는 신문을 통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며 울며 사건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건이 종료됐다고 생각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일리노이주 북동부의 소도시 자이온이라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약 25,000명 정도 되었고 도시의 경제 발전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인공 제리는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이었죠. 1970년 제리는 8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무단 침입부터 차량 강도, 폭행, 심지어는 판매 금지 품목에 불법 판매도 했었습니다. 하여 쭉 감옥 생활을 했었죠. 더욱 무서운 건 그의 성격이었는데요. 한번 화내면 미친 사람 같았죠. 2001년 제리는 당시의 여자친구 쉴라와 같이 트레일러 캠프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8월의 어느 날 둘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고 싸움은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웃 주민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제리는 바로 집구석에 있는 전기톱을 들고 분노하며 이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삽으로 그를 기절시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기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죠. 2005년 4월 출소하게 된 제리는 자이온으로 돌아가 여자친구 쉴라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제리와 여자친구는 총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13살 메건, 10살 제리 주니어, 8살 로라와 6살 제레미였습니다. 그리고 제리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로라가 실종된 거였죠. 2005년 5월 8일 일요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8살 로라는 자전거를 타고 집 옆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공원 나무다리에서 자전거 타는 걸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약속한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로라는 귀가하지 않았어요. 쉴라는 걱정이 되어 딸 친구의 집으로 전화하여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로라의 절친 크리스탈도 오후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아이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밤새도록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의 실종 포스터까지 준비했지만 결국 배포하기도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침 7시쯤 제리는 공원의 외딴 잔디밭에서 로라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가까운 곳에 두 아이가 숨진 채 엎드려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제리는 살려달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바로 911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8살 로라의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둘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흔적이 보였고 신발은 벗은 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과자 제리를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샌 신문 끝에 경찰은 끝내 제리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My name is Detective Schwetz with the Lake County Major Crime Task Force. Jerry Hobbs, is that your name? Yes, sir. Okay. Jerry, is this a consent for electronic recording that you gave me earlier? Yes, sir. Just a couple minutes ago? Yes, sir. And you wrote your name down? Okay, and you're aware of your rights, and you agreed to speak with me in Detective Harris' office. Is that correct? Yes, sir. Okay.
On May 8, 2005, Sunday about 3 p.m., I got home with my wife Sheila and our 4 kids. My daughter asked if she could go out and play with her friends. Sheila said it was okay even though she was still grounded after stealing Sheila's $40. I didn't agree with letting her go, but I didn't say anything at the time. At about 4:30 p.m., I decided to check on Laura and bring her home. I was walking on a dirt trail and I ran into Laura and her friends Crystal on the trail. I told Laura that she had to come home and she argued with me and I grabbed her by the arm. She tried pulling away and was telling me to let her go. Crystal also telling me to let Laura go. Crystal pulled out a small knife from her pocket. 경찰은 자백서를 통해 제리를 고의성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재판 전까지 제리의 보석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은 곧 끝날 것 같았지만 실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리의 변호사는 범행을 자백하는 비디오는 있지만 사건에 빈틈이 많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경찰 측은 제리의 범행 증거를 밝힐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두 아이의 몸에는 제리의 DNA나 기타 붉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보아 제리가 범인이라면 그의 몸에는 당연히 붉은 흔적이나 아이들의 DNA가 잔뜩 묻어 있어야 맞죠. 하지만 제리의 집이든 사건 현장에서든 경찰은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제리의 자백 영상에서 날카로운 무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크리스탈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의 가족은 딸이 겨우 9살이라고 천진난만한 아이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무기를 들고 나가겠냐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가 얘기한 날카로운 무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 두 아이를 발견한 곳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꽁초와 빈병을 발견했는데 위에 묻은 DNA도 제리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당시 애쉬튼이라는 초등학교 교장이 마침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는 멀리서 로라와 크리스탈이 한 소년과 얘기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보기에 15세 정도 되었고 갈색 피부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소년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라며 제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판사에게 두 아이의 몸에서 발견한 DNA를 재검사하도록 신청했습니다. 2007년 8월 29일 사건 발생 2년 후였습니다. 제리의 재심은 감감무소식이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됐는데요. 일리노이 연구소는 로라의 손톱에서 모르는 남자의 DNA를 발견하였습니다. 제리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제리의 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제리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자인 검사 마이클 머멜은 DNA에 대해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를 늘어놓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원에 사람이 많아 8살 로라가 놀다가 타인과 부딪혔을 때 손톱 혹은 몸에 다른 사람의 DNA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리의 무죄가 아니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증언을 믿고 증거를 수집하여 제리를 기소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 2010년이 됐습니다. 제리는 이미 감옥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에 대한 재판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리는 더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 밖에도 다른 사건으로 제리의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7일 늦은 밤, 대학을 막 졸업한 JT와 KM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격독으로 그녀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JT를 위협하여 차에 태워 외딴 교회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강제로 JT와 관계를 맺고 또 그녀를 숨지게 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숨진 것처럼 보였던 JT는 그냥 기절한 거였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산림의 눈밭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JT는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로 인근 고속도로로 기어가 결국 트럭 운전자에게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JT의 진술에 따라 범인의 외모와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모델과 번호판을 확보했고 그녀의 몸에서 범인의 DNA도 수집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였는데요. 바로 그 당시 21세였던 호르헤 토레즈였습니다. 그럼 토레즈는 5년 전의 제리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토레즈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었는데요. 결과 로라의 손톱에서 발견한 DNA와 일치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5년 전에 로라와 크리스탈을 숨지게 한 범인은 제리가 아니라 토레즈였습니다. 토레즈는 1988년 8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2005년 로라 사건 발생 시 그는 겨우 16세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애시튼이라는 목격자가 얘기한 두 아이와 얘기한 소년이 바로 16세 토레즈였죠. 그 당시 토레즈는 9세 크리스탈의 오빠와 친구였고 둘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능청스럽게 피해자 크리스탈의 집으로 가서 몰려오는 기자들의 인터뷰를 대신 막아주었습니다. 2006년 사건 발생 1년 후 토레즈는 미국 해군이 되었지만 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는 여전히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로라의 사건에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 발생한 형사사건에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세였던 아만다 스넬은 미국 해군 하사관으로 해군 정보부 소속이었습니다. 항상 정각에 출근했던 아만다는 2009년 9월 12일 밤에 갑자기 결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2명의 군사가 그녀의 결근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아만다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아만다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옷장을 여는 순간 끔찍한 광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만다가 웅크린 채 작은 벽장에 있었는데 얼굴이 베개에 깔려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아만다는 이미 숨진 지 24시간에서 36시간이 되었고 그녀의 침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DNA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토레즈인 것은 JT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2009년 사건 발생 시 토레즈와 아만다의 방은 불과 10여 미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만다가 숨진 후 해군 측에서는 군형의 토레즈가 포함한 모든 사람의 DNA를 채취했는데요. 당시 사람도 많고 DNA 검사 시간도 오래 걸려 JT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JT 사건 발생 이후 가장 먼저 토레즈의 DNA를 검사했는데 아만다의 침대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토레즈가 체포되고 경찰은 핸드폰을 확인했고 여러 명의 여성을 숨지게 한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0년 12월 토레즈는 JT 사건과 기타 여러 형사사건으로 5개의 무기징역과 16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침대 시트에 있는 DNA 이외의 다른 증거물은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토레즈가 아만다와 침대에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 DNA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오사마라는 수감자에게 몰래 연락하였습니다. 오사마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요. 하나로 약 694억 원의 금융사기를 저질러 입소하게 된 것입니다. 입소 후 그는 토레즈와 같은 방에 갇혔습니다. 경찰은 도청기로 토레즈의 범행 자백을 받아내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사기꾼 오사마는 완벽하게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There's an apartment on the basement. Okay. She woke up. She saw me. She couldn't believe her own eyes. So she rose her eyes. She looked at me. Yeah, she like staring at me. So I jumped down and I covered her mouth before she could start screaming. Like I told you, I tied her up with half the cord. When
You tied up her hands? Yeah, with half her laptop cord. Like, can't let her go. She recognizes me. Oh, yeah. I took the other half cord, put it around her neck, and I choked her on necklace. She trying to fight you? Yep, she's tied up. 오사마가 제공한 녹취 파일로 버지니아 검찰은 토레즈를 기소했고 2014년 4월 8일 배심단은 토레즈가 아만다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사는 토레즈에 대해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2018년 9월 토레즈는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 로라와 크리스탈을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토레즈의 자백으로 판사는 토레즈에게 유기징역 10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형량을 다시 정리해보면 JT 사건으로 받은 5개의 무기징역과 168년의 유기징역, 아만다 사건의 극형, 로라와 크리스탈 사건의 유기징역 100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리는 왜 사건 발생 후 본인이 범죄자라고 인정했을까요? 출소한 제리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I'm doing this case because they was wrong. They knew they were wrong. And they kept going with it when it didn't stop. DNA came out in 2008. They didn't give them a fine. They didn't, and they just kept going forward with it. I'll tell you what I think happened is they were just looking for somebody. They didn't care who they had, but they had me at the time. They had me in that room. Once they had me in the room, they weren't going to let me go. They do what they do. I mean, I can't get into details, I guess, but once they got me, they wouldn't let me go. They wouldn't let me. I asked for a lawyer twice. I tried to walk out. They wouldn't let me walk out, and they just focused in on me. All the while you're grieving, you know, Yes, or not even probably at that point. Right, I wasn't even myself. How long did it go on, and were you allowed to sleep? No, sir, I wasn't. It went on for almost 24 hours. Do you remember the moment that you thought, I'm just going to confess to, and what went through your mind at that point? I was just trying to get out. I was a broke man. Yeah. I just gave them what they wanted. 그럼 시간을 거슬러 2005년 5월 8일 밤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리와 그의 가족들이 딸 로라가 실종된 걸 알고 밤새도록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7시가 돼서야 숨진 로라와 크리스탈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30분 뒤에 현장에 도착하여 제리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합니다. 경찰은 전과자였던 제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 후 24시간 동안 형사 4명은 제리에 대해 10번 이상의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미 전과 이력이 있던 제리에 대해 무자비한 고문과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용의자에게 미란다 조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취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체 신문 과정을 녹화해야 하는데 경찰은 이 중요한 절차들을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로라의 몸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는데요. DNA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동안 DNA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만 제리가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리에게 첫 신문부터 잔인한 사건 현장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습니다. 그리고 4월에 출소하고 나서 바로 5월에 아이가 숨졌고 마침 제리가 제일 먼저 숨진 아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사는 현장에서 이미 그가 저지른 범행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리가 제공한 알리바이도 묵살시키고 거짓말 탐지 검사도 4번이나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제리가 한 얘기가 전부 거짓으로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단서만 얻어낼 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 형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사는 여러 가지의 수단을 시도했지만 제리는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심사하는 척도 하지 않고 제리에게 그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여자친구 쉴라가 용의자라고 발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모든 걸 쉴라도 똑같이 겪을 것이고 그가 범인이든 아니든 구치소에 오래도록 갇히게 될 거라고 하며 나중에 출소하게 돼도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이어나갔죠. 이때 이미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된 제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으며 이틀 동안 이어진 고강도 고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종종 정신까지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24시간의 신문 끝에 제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사들은 본인이 상상한 범죄 과정을 적어 제리가 읽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여전히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녹화할 당시 제리는 아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바로 영상 녹화를 중단하고 다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당연히 형사들의 고문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제리는 우선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판사 앞에서만 읽을 수 있다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제리는 일부러 크리스탈이 감자깎이를 들고 있었다고 말하며 형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 녹화 중에서야 제리는 할 수 없이 형사들이 준 서류 그대로 읽었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에서야 형사들은 제리에게 미란다 조항을 읽어주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검찰도 이번 사건을 현지 경찰과 함께 덮으려고 한 사실입니다. 사실 2007년 로라의 몸에서 발견한 DNA가 제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지만 현지 검찰 측은 터무니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리의 기소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법의학 요원이 로라의 손톱, 입, 하체 및 기타 부분에서 샘플을 취득했지만 검찰은 규칙을 어기고 현미경 절편 실험만 요구했을 뿐 DNA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사건을 재수사하며 로라의 몸에서 발견한 샘플로 DNA 검사를 하고 나서야 로라가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로라의 몸에서 소집한 DNA는 토레즈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DNA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리가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죠. On May 8, 2005, the Zion Police Department and the Lake County Major Crimes Task Force began an investigation into the brutal murders of Laura Hobbs and Crystal Tobias. Early in that investigation, the evidence pointed to Jerry Hobbs. His behavior and other evidence raised red flags and pointed to his mouth. Jerry Hobbs made a verbal confession, he signed a typed statement, and he made a videotaped confession. 이후 기자회견에서 레이크 카운티 검사 웰러와 마이클은 경찰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기 싫어했습니다. 제리는 출소 후 그에게 신문한 2명의 경찰과 사건을 심사한 검찰을 전부 고소하였습니다. 2014년 제리는 승소하여 1912일을 감옥에서 보낸 뒤 $775만, 하나로 약 101억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배상만 했을 뿐 사건에 투입했던 경찰과 검찰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리의 사건은 여기서 종료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이 반성하게 됐죠. 만약 경찰이 제리에게 자백을 강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사건을 심사했으면 아마 제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겠죠. 혹은 경찰이 바로 범인 토레즈를 체포만 했어도 아만다와 JT 그리고 기타 다른 여성들도
비참하게 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2011년 마이클 머멜 검찰은 드디어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는 조기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조금 전에 로라의 몸에서 나온 DNA가 놀다가 생긴 것일 거라고 추측한 검사입니다. 2016년 경찰에게 도움을 주었던 오사마는 2명의 강도로 인해 비참하게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리는 하나로 101억 원을 취득하고도 정상적인 인생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백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배상금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과 금지품 소지로 체포됐으며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배우자가 직접 만든 음료를 건네주며 고마워하며 의심 없이 마시겠죠? 혹시 음료에 뭐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로버트 키셀과 그의 아내 낸시는 1997년에 미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미국인 부부입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일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음료 한 잔으로 홍콩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음료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키셀은 1963년 4월 21일에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빌은 화학에 능통했고 토너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까탈스러운 기질이 있었던 빌은 통제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든 가족이든 전부 억압적인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로버트는 어릴 적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으며 로체스터 대학의 공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에게는 4살 많은 형 앤드류와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지만 성격은 아주 달랐어요. 로버트는 외향적이어서 친구도 많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게다가 형보다 잘생겨서 따르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1982년 로버트는 파티에서 개방적이고 예쁜 낸시 키셀을 알게 됐습니다. 낸시는 파티 퀸이었고 풍요로운 삶을 동경해왔습니다. 로버트도 낸시의 이상형이었고 둘은 바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동거 후 당시 26세, 25세의 나이였던 로버트와 낸시는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비슷한 나이와 출중한 외모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아버지 빌은 낸시가 본인의 아들을 협박해서 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낸시의 가정은 그냥 일반 가족이었는데요. 그녀와 관련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빵집을 운영했고 부모님은 낸시가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낸시는 예술가가 되는 걸 꿈꿔왔지만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2년 만에 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창업하는 걸 보고 자란 로버트는 창업보다 재산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과 석사 과정을 공부했고 낸시는 가정을 위해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낸시는 맨하탄의 여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이 1991년에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로버트는 졸업 후 바로 뉴욕의 유명한 라자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라자드 회사의 골드만삭스 그룹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또 1997년 홍콩 지사로도 파견되어 홍콩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2딸을 두었고 온 가족이 홍콩으로 가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들은 홍콩으로 이사하기로 했고 도착하고 얼마 안 돼 그들은 바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로버트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들은 홍콩에서 가장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엘리트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안에는 개인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 사소한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월세만 해도 하나로 2,600만 원에 달했고 도우미를 고용하고 기타 지출까지 계산하면 더욱더 어마어마했습니다. 2000년 로버트는 메릴린치로 옮겨 연봉 39억을 받게 됐습니다. 로버트는 금융업으로 늘 업무가 바빴고 1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낸시는 집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았지만 여러 명의 도우미가 있었고 여유 시간도 많아 미친 듯이 쇼핑을 했습니다. 집안에는 온갖 비싼 명품들로 쌓여 있었고 심지어 한 번 머리하는데 하나로 83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쓰곤 했죠. 남편이 늘 집에 없었고 아이들은 돌보미가 돌보았기 때문에 낸시는 할 일도 별로 없었고 점점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테니스를 배우며 본인의 스튜디오를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 국제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낸시가 새 아이들도 잘 돌보고 사업까지 잘하는 멋진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계속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디자이너의 꿈까지 포기한 것 때문에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본인의 결혼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사기 결혼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낸시는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남편을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늘 자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낸시를 가식적이고 이익만 따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는 심지어 본인의 매니큐어가 조금만 갈라져도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하반기 전염병 사스가 홍콩을 공황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그 당시 로버트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홍콩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가족들이 홍콩에서 지내는 게 걱정되어 결국 상의 끝에 잠깐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낸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잠시 피했고 로버트만 홍콩에 남게 된 거죠. 미국으로 돌아간 낸시는 아주 즐거웠어요. 그녀는 아이들과 고향의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정원에 홈시어터를 설치하기도 하면서 낸시는 전기기술자 마이클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이클은 낸시의 집과 가까운 트레일러 공원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낸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낸시는 마이클에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가정폭력을 당한 어머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은 낸시의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낸시는 드디어 마음을 의지할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고 마이클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낸시가 얘기한 게 모두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둘은 애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낸시는 남편 로버트의 돈으로 마이클에게 하나로 약 650만 원이나 되는 비싼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낸시는 항상 문신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반대로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달랐습니다. 낸시를 타투샵으로 데려가 어깨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로버트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탐정을 고용하여 아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탐정이 보낸 사진을 통해 아내의 불륜이 확실하다는 걸 알았고 본인의 체면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을 홍콩으로 데려오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여름 사스가 점차 사라지고 로버트의 강력한 요구로 낸시는 아이들과 함께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낸시는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또 하나의 핸드폰을 구매하여 마이클과 연락하였는데요. 심지어 로버트가 병에 걸려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몰래 마이클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컴퓨터에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그녀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인터넷 기록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수면제, 약물 과다 복용,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 등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게 된 로버트는 참다 못해 탐정에게 이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검색 기록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로버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고민 끝에 거절을 했죠. 사실 낸시는 그동안 늘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전에 즐겨 마시던 위스키의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마셔도 어지럽고 구역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탐정에게 아내의 행동을 의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정말 죄책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증거 서류로 이혼할 때 낸시가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그 이유는 누구도 모릅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던 건 전부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낸시가 진짜 자신을 숨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2003년 11월 2일 일요일, 낸시의 일가족은 교회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낸시는 운전하여 큰딸을 친구의 생일 파티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이메일을 보게 됐는데요. 안에서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서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로버트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45분쯤 이웃 A씨는 7살 딸을 데리고 로버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셋은 바로 같이 놀게 됐습니다. 그리고 A씨와 로버트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항상 열정적이었던 낸시가 이웃과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45분 뒤 A씨는 목이 마르다며 물 한 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버트의 아이들이 주방에서 뛰어나오며 직접 만든 딸기 음료를 한 잔씩 들고 아버지에게 각각 건넸습니다. A씨의 기억에 따르면 딸기 음료는 평소에 마셨던 음료보다 조금 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기를 넣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음료는 걸쭉하고 달달한 바나나와 쿠키도 씹혔습니다. 낸시는 당시 주방에서 방긋 웃으며 그들에게 할로윈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료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이웃은 바로 음료를 전부 마셨습니다. 로버트도 딸이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음료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소파에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A씨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렸는데도 깨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깨어났다 다시 잠들었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이 먹었고 심지어 집에서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로버트를 만난 사람 중 한 명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바로 실종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동료들과 중요한 회의를 해야 하는데 로버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로버트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결국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낸시는 남편 로버트가 개인적인 문제로 잠깐 떠났다고 했지만 모두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바쁜 상황에서도 인수인계는 꼭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1월 3일 낸시는 아픈 남편을 돌봐준다는 이유로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마이클에게는 남편이 자기를 심하게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을 인정하기 위해 11월 4일 외과 의사를 찾아가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의사는 검사 결과를 통해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녀가 과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값비싼 카펫을 주문하고 도우미들에게 테이프와 나일론 로프를 구매해달라고 하며 새로 지은 지하 창고도 급하게 임대했습니다. 11월 5일 그는 정부 인력을 찾아 본인을 도와 물건을 지하실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마이클과 통화하며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11월 6일 3일째 로버트가 소식이 없자 회사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로버트의 집으로 갔지만 로버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낸시는 남편이 얼마 전에 집을 떠났고 떠나기 전에 본인을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낸시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 경찰은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날 저녁에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낸시가 임대했던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한 사람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낸시의 요청에 낡은 카펫 하나를 창고로 옮긴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카펫은 엄청 무거웠고 4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었으며 또 이상한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창고에 들어가자 바로 돌돌 말려진 카펫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카펫의 무늬는 엄청 화려했고 끈과 투명 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베개 하나와 침대 시트와 낡은 옷으로 가득 찬 봉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펫에서 숨진 지 오래된 로버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로버트의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쓰여 있었고 거대한 흰색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무거운 금속품에 다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낸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창고 구석에 있는 보관함에서 8파운드 무게의 작은 조각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낸시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건데요. 위에는 붉은 흔적이 대량으로 묻어 있었죠. 11월 7일 새벽 2시 41분, 경찰은 로버트가 실종된 지 5일 만에 고의 상해죄로 낸시를 체포하였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로버트의 몸에는 4가지의 진정제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루나이트 라제팜이라는 약품이 있었는데 일반 수면제보다 최면 효과가 10배나 더 강했었죠. 그리고 모든 약은 낸시가 홍콩에서 의사를 통해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에 따르면 낸시는 진정제로 로버트를 잠들게 했고 그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침실에서 붉은 자국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에게 발견될까봐 숨진 로버트를 침실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낸시는 숨진 로버트와 한 방에서 이틀을 보냈는데요. 물증 이외에 낸시의 범행 동기도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외도로 이혼당할 경우 빈털터리가 되지만 남편의 사망으로 사별하게 된다면 235억이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고 추가로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남편을 해체 준비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낸시의 계획은 그 한 통의 이메일로 결국 앞당기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을 숨지게 하고서야 마이클과 함께 범행 도구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사건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바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본인의 행동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당방위라며 남편을 숨지게 한 건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 약까지 하는 가정폭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동료들 앞에서는 착한 척, 노력하는 척 했고 남편의 오랜 폭력과 강제로 맺은 관계 때문에 참다 못해 남편을 숨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에서 로버트가 폭력적인 19금 동영상을 검색한 기록은 있지만 낸시에 대해 폭력을 했다는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건 발생 이후 온몸이 아팠던 일 외에는 그 어떤 병원을 내원했던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낸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2005년 6월 로버트 사건은 홍콩에서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고의상해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무죄 변호를 선택하였죠. 신문기관 낸시는 본인이 남편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혼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로버트가 야구방망이로 그녀를 때리려고 하여 그녀가 반항하다가 실수로 남편을 숨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음료에 일부러 진정제를 넣어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폭력을 피하려고 약을 넣은 거라고 하며 처음으로 시도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낸시는 또 사건 발생 후 바로 사건에 대해 기억을 잃었다며 사건의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녀가 한 증언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얘기했던 야구방망이에서 낸시와 남편의 DNA를 추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낸시가 운전하는 영상도 확보했는데요. 영상 속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2005년 9월 8시간의 신문 끝에 배심원단은 낸시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녀는 법정에서 바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낸시는 무표정으로 항소 신청을 하여 2011년 1월 10일에 2심에서 역시 고의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버트와 낸시 가족은 재산 문제로 새 아이의 양육권 문제로 여러 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고 새 자녀는 미국에 있는 낸시의 아버지가 맡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로버트가 왜 유언장 집행을 장인에게 맡겼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버트는 아버지 빌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낸시는 형 앤드류와 관계가 나빠 아버지가 대신 유언 집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내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로버트와 장인의 사이가 부자처럼 좋아서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의 아버지 빌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인 엘라는 나이가 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게 무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때 마침 로버트의 형 앤드류가 법원으로 본인이 불쌍한 조카 3명을 돌보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와 2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낸시가 법정으로 편지를 보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앤드류의 요구를 허락하였습니다. 경찰은 구세주인 척 등장한 앤드류의 행동을 통해 그의 목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앤드류가 양육권을 받은 후 그는 아이들을 아내 헤일리에게 맡긴 후 돈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로버트처럼 세상을 뜨기 싫었던 거죠. 그는 하나로 약 2억 3천만 원이 되는 아이들 명의로 된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호화 유람선에서 여러 명의 여자와 즐기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참다 못해 2005년에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본인의 2 자녀를 여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앤드류는 조카들의 양육권을 잃게 됐고 다시 로버트의 유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차린 앤드류는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한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양육권 전쟁이 발생하게 됐고 앤드류 가족을 멸시하던 낸시는 갑자기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헤일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한다고 했고
아이들의 재산이 로버트의 여동생 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낸시의 아버지도 딸과 같이 앤드류 가족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앤드류가 아마 감옥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앤드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동생 로버트가 세상을 뜬 지 3년이 채 안 됐을 무렵인 2006년 4월 3일, 앤드류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숨질 때 손과 발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숨지게 됐는데 분명 고의 상해였습니다. 경찰은 앤드류 사건의 용의자를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하지만 앤드류가 너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사건 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그를 숨지게 했다는 문제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다 그의 운전기사와 운전기사의 사촌동생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2014년 낸시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녀에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시간을 이미 발생한 곳에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3명과도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시켜 독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아버지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어머니를 만나기 싫어했죠. 낸시의 세 자녀는 여전히 고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60세 가까이 된 낸시는 여전히 홍콩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